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차 안에 냄새 배니까. 그게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는 척 하던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운전석에 올라타 엑셀을 밟았습니다. 뿌연 흙먼지와 함께 멀어져가는 차의 뒷공무니를 보며 차가운 쉼터에 버려진 칠순의 노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굽었던 허리를 펴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 작은 물건 하나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그룹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호랑이를 길고양이로 착각한 아들의 비참한 최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성그룹 본관 최상층,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부라 불리는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지만 휠체어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김만석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생기가 없어 보이네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입이 살짝 벌어진 채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장 구석에 매달린 검은색 감시 카메라가 사각지대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찰나 김만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합니다. 김만석이 휠체어 팔걸이 밑에 숨겨둔 손바닥만한 기계를 꺼내 책상 아래를 흡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책상 모서리 부근에서 멈추네요. 장남 김민재가 심어둔 초소형 도청 장치입니다. 김만석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더니 이내 기계를 집어넣고는 짐짓 과장된 몸짓으로 콜록거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김만석이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립니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연기입니다. 잠시 후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열리고 말끔한 수트 차림의 김민재 부회장이 들어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넓은 집무실을 울리며 김만석의 책상 앞으로 다가오네요. 김민재가 손에 든 두툼한 결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결제해 주셔야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계열사 매각건입니다. 김민재가 사무적인 말투로 말하며 김만석을 내려다봅니다. 김만석은 초점 없는 눈을 껌뻑이며 아들을 올려다봅니다. 누구? 민재냐? 밥은 먹었어? 지금 식사 걱정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 서류, 오늘까지 넘겨야 채권단이 조용해진다니까요. 여기 서명하세요. 김민재가 몽블랑 만년필 뚜껑을 거칠게 열어 김만석의 손에 쥐어줍니다. 김만석의 손이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파들파들 떨리네요. 펜촉이 종이 위에 닿았지만 글씨는커녕 검은 잉크 자국만 지저분하게 번져갑니다. 이게 글씨가 안 보여. 눈이 침침해서 원. 아, 정말 그냥 여기다 이름만 쓰시라니까요. 석? 세 글자도 못 쓰세요? 김민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김만석은 흠칫 놀란 듯 어깨를 움츠리며 펜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가는 만년필을 보며 김민재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바닥에 떨어진 펜을 주워 다시 책상 위에 쾅 내려놓습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네요.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정신 좀 차리고 계세요. 네. 김민재가 서류를 낚아채듯 거두어 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빠져나갑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웅크리고 있던 김만석의 어깨가 서서히 펴집니다. 굽었던 등은 곧게 섰고 흐릿했던 눈동자에는 다시금 형형한 빛이 감도네요.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이중 바닥을 드러내고 낡은 금고 다이얼을 능숙하게 돌립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열린 금고 안에는 낡은 이지 폴더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김만석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폴더를 열고 단축 번호를 누릅니다. 문자 입력창에 또박또박 글자를 찍어 넣는 그의 손가락은 방금 전 떨리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정확합니다. 미끼를 물었다. 병원 쪽 준비 서둘러.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김만석은 휴대폰을 다시 금고에 넣고 잠깁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그의 얼굴에 비장함이 스쳐 지나갑니다. 며칠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 한 대가 대성그룹 지정 병원 VIP 병동 입구에 멈춰 섭니다. 이동식 침대에 실려 들어가는 김만석의 입에는 산소호흡기가 채워져 있고 눈은 뒤집힌 채 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김민재가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그 뒤를 따르네요. VIP 병동 특실. 김민재가 미리 매수해둔 신경과 최 원장이 차트를 들고 서 있습니다. 김민재가 턱짓으로 침대에 누운 김만석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일을 진행합니다. 최 원장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회장님. 혈관성 치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로 진단서 작성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뇌연류 감소로 인지 기능 저하가 뚜렷하다는 소견도 덧붙였고요.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이사회 전에 진단서 원본 내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당분간 면회사절입니다. 누구도 들이지 마세요. 김민재가 최 원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릿한 웃음을 흘립니다. 최 원장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병실을 나갑니다. 김민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잠든 듯 눈을 감고 있는 김만석을 내려다봅니다. 아버지, 그러게 진작 물려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세요? 네. 김민재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나야. 준비됐어? 그래. 내일 아침 비공개 이사회 소집해. 안건은 회장의 건강 악화에 따른 비상경영 체제 선포, 그리고 경영권 승계 가속화. 반대하는 이사들 있으면 미리 명단 뽑아서 나한테 보내고. 알았지? 전화를 끄는 김민재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병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김만석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산소호흡기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 던진 그가 침대 매트리스 밑을 더듬습니다. 얇은 태블릿 PC 하나가 그의 손에 들려 나옵니다. 어두운 병실 안 태블릿 화면의 푸른 불빛이 김만석의 주름진 얼굴을 비춥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주식 차트와 계좌 내역들이 띄워져 있습니다. 김만석이 화면을 터치하며 차명 주식 현황과 비자금 계좌의 흐름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아직이야. 아직은 안 돼. 조금 더 확실한 게 필요해. 김만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태블릿을 끕니다. 인기척이 들리자 그는 순식간에 태블릿을 다시 매트리스 밑으로 밀어넣고 마스크를 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술 냄새를 풍기며 김민재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고 얼굴은 불그스름하게 상기되어 있네요. 그는 의자를 끌어다가 침대맡에 앉아 김만석의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거참 세상 편하게 주무시네. 김민재가 비꼬는 투로 말하며 김만석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버지의 손입니다. 김만석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규칙적인 숨소리만 내뱉습니다.
김민재가 김만석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을 잇습니다. 평생 회사밖에 모르시더니 꼴이 이게 뭡니까? 늙고 병들어서 자식 눈치나 보고. 저 원망하지 마세요. 다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하는 거니까.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라면서요. 제가 아버지보다 강하다는 거 이번에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말을 마친 김민재가 잡고 있던 김만석의 손을 툭 놓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일회용 알코올 솜을 꺼내 뜯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알코올 냄새가 퍼집니다. 김민재는 방금 아버지의 손을 잡았던 자신의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사이를 알코올 솜으로 벅벅 문질러 닦습니다. 어우, 노인네 냄새. 씻겨도 소용이 없네. 김민재가 다 쓴 알코올 솜을 휴지통에 던져 넣으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혐오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한 번 더 쏘아본 그는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 남겨진 김만석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집니다. 감은 눈꺼풀 사이로 물기 어린 분노가 스며 나옵니다. 다음 날 아침 병동 전체가 떠나갈 듯한 고함이 VIP 특실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게 뭐야? 독약이지. 나 죽이려고 독약 탔지. 안 먹어. 안 먹는다고. 김만석이 식판을 집어던지며 발악을 합니다. 흰 죽과 반찬들이 바닥에 쏟아지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간호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오지만 김만석은 링거 거치대를 휘두르며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저리가. 저놈들이 나 죽이려고 해. 민재놈이 시켰지? 내 돈 다 뺏으려고. 김만석은 침대 위에서 방방 뛰며 옷을 찢을 듯이 잡아당깁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은 뒤집힌 채 침을 흘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복도를 지나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열린 문틈으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수군거립니다. 저거 대성그룹 회장님 아니야? 아이고, 치매가 심하게 왔나 봐. 사람도 못 알아보네. 소문은 삽시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바로 본사에 있는 김민재의 귀에 들어갑니다. 보고를 받은 김민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인터폰을 누릅니다. 법무팀장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법무팀장이 헐레벌떡 부회장실로 들어옵니다. 부회장님 찾으셨습니까? 들었지? 병원에서 난리 난 거.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어. 당장 준비해. 김민재가 책상을 두드리며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유언장 공증이랑 후견인 지정 계약 동시에 진행해. 오늘 오후에 바로 병원으로 변호사들이랑 공증인 보내. 아버지가 정신 오락가락하실 때 얼른 도장 받아야 하니까 서류 완벽하게 꾸며서 가져와.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갑니다. 김민재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승리에 도취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맵니다. 같은 시각 병실 안. 소란이 잦아들고 간호사들이 바닥을 치우고 나간 뒤 김만석은 커튼을 치고 침대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환자복 상의를 벗고 가슴팍에 고성능 초소형 녹음기를 댑니다. 살색 의료용 테이프를 뜯어 녹음기가 떨어지지 않게 가슴 한가운데 단단히 고정합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기계가 심장 박동을 따라 미세하게 진동합니다. 김만석은 그 위에 헐렁한 환자복을 덧입고 단추를 끝까지 채웁니다. 거울 앞에 선 김만석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겉보기엔 초라하고 병든 노인이지만 거울 속 눈동자만은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김만석이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나직하게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래 와라. 내 살점을 뜯어가려거든
목숨부터 걸어야 할 거다. 김만석은 휠체어에 다시 몸을 싣고 창밖을 응시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하늘 아래 잔혹하고 슬픈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병실 창가에 비스듬히 걸쳐 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좁은 VIP 병실을 가득 메우고 있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김민재 부회장이 대동한 대형 로펌의 공증 전문 변호사들과 그룹 법무팀 직원들입니다. 그들 한가운데 김만석은 휠체어에 앉아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늙은 소처럼 무기력해 보이네요.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진행합시다. 김민재가 손목시계를 힐끔거리며 재촉하자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의 중년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습니다. 회장님, 지난번에 설명드린 유언 공증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슬그머니 그 위에 얹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부회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임의의견 계약서입니다. 회장님의 판단 능력이 흐려지실 경우를 대비해 아드님인 부회장님께서 재산 관리와 회사 경영권을 대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서류 곳곳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은 치명적입니다. 치매 진단 즉시 후견 개시, 포괄적 재산 처분권 위임, 경영 의결권 전면 양도. 김만석이 사망하지 않더라도 치매 진단서 한 장이면 김민재가 살아서 움직이는 아버지를 제치고 그룹을 통째로 삼킬 수 있게 만드는 문서들입니다. 김만석이 침침한 눈을 가늘게 뜨며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내 안경이, 돋보기가 어디 갔더라.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서 원. 그가 더듬거리며 서류를 집어들려 하자 김민재가 낚아채듯 서류를 잡아 누르며 불쑥 끼어듭니다. 아유, 아버지, 뭘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려고 그래요. 제가 다 검토했다니까요. 대한민국 최고 로펌에서 만든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겠어요? 아버지 편안하게 모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김민재가 억지로 김만석의 손에 묵직한 인감 도장을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볼펜 끝으로 서명란과 날일란을 콕콕 찍으며 다그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만 찍으시면 돼요. 얼른요. 변호사님들 바쁘신 분들이에요. 김만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합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꽉 쥔 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봅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흔들리는 눈빛이 아들을 향합니다. 민재야, 이거 찍으면 정말 나 끝까지 책임지는 거냐? 너만 믿으면 되는 거지? 애원하듯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 김민재는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봅니다. 그러고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네요. 아, 그럼요. 제가 하나뿐인 아들인데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 빨리 찍기나 하세요. 저 다음 미팅 늦었어요. 김민재의 무미건조한 대답에 김만석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겁에 질린 노인의 표정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꾹꾹 눌러 찍습니다. 붉은 인주밥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힙니다. 쿵, 쿵, 쿵. 마지막 장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김민재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비틀려 올라갑니다.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한 그가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내자 변호사들은 순식간에 서류를 챙겨 가방에 쓸어 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증 절차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민재가 문 밖을 향해 소리칩니다.
최 원장 들어오라고 해. 대기하고 있던 주치 최 원장이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방금 후견 계약 체결됐으니까 지금 당장 후견 개시 소견서 발급해. 법원에 바로 접수해야 하니까 지체하지 말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최 원장이 허둥지둥 나가고 김만석은 멍하니 빈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자 김민재의 태도는 180도 돌변합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말하던 다정한 아들의 가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박비서, 퇴원 수속 밟아. 요양병원 쪽에는 오늘 입소한다고 연락해두고. 김민재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김만석이 놀란 듯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으며 묻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었냐? 집은 무슨 집이에요? 상태도 안 좋으신데 전문 시설에서 관리 받으셔야죠. 새로 지은 곳이라 시설 좋아요. 공기도 좋고. 김민재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젓습니다. 그러더니 불현듯 무슨 생각이 났는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김만석에게 다가갑니다. 아, 가기 전에 바람이나 좀 쐬러 가시죠. 마지막으로 드라이브나 한번 시켜드릴게. 타세요. 김민재가 휠체어를 거칠게 밀어 병실 밖으로 나갑니다. 김만석은 갈아입을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한 채 환자복 위에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치고 병원 로비로 끌려 나옵니다. 현관 앞에는 기사가 대기 중인 최고급 세단이 아니라 김민재가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검은색 외제차가 시동을 걸고 서 있습니다. 타세요. 뒤에. 김민재가 뒷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턱짓으로 가리킵니다. 김만석은 힘겹게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리며 뒷좌석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는 굉음을 내며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변해갑니다. 빌딩 숲이 사라지고 앙상한 가로수들만 듬성듬성 서 있는 외곽 국도가 나타납니다. 김민재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지나쳐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구불구불한 지방도로 핸들을 꺾습니다. 운전석에 김민재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나야. 아버지 휴대폰 지금 당장 해지해. 분실 신고 먼저 하고 바로 정지시켜. 외부랑 연락 닿으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끊어버리라고. 지금 바로. 뒷좌석에 김만석이 품속을 더듬어 보지만 이지폰은 이미 전원이 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슴팍에 붙여둔 녹음기는 여전히 미세하게 진동하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만석은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정합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폐쇄된 구휴게소 졸음쉼터로 들어섭니다. 녹슨 간판과 잡초가 무성한 주차장, 깨진 가로등만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CCTV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차가 멈춰섭니다. 김민재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차 문을 열고 내립니다. 뒷문을 벌컥 열며 그가 말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잠깐 내려서 기다리세요. 차 안에 냄새 배니까. 김민재는 김만석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의 팔을 잡아 끌어 차 밖으로 끌어내립니다. 김만석은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중심을 잡으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발을 디딥니다. 김민재는 쉼터 구석에 놓인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벤치를 가리킵니다. 저기 앉아 계세요. 금방 올 테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요. 김만석은 아무 말 없이 절뚝거리며 벤치로 걸어가 앉습니다.
가을바람이 휑한 쉼터를 훑고 지나가며 그의 얇은 옷깃을 파고듭니다. 벤치에 앉은 김만석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척하다가 멈춰 선 아들의 뒷모습을 응시합니다. 김민재가 힐끔 뒤를 돌아봅니다. 벤치에 힘없이 축 늘어져 앉아 있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에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듯 김민재의 얼굴에는 홀가분함과 비열한 웃음이 번집니다. 그는 다시 성큼성큼 걸어 운전석으로 돌아옵니다. 철컥. 차 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김만석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들의 밑바닥을, 그 추악한 본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시험. 부앙. 엔진 소리가 거칠게 포효합니다. 김민재는 룸미러로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엑셀을 끝까지 밟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흰 연기를 내뿜고 검은 세단은 총알처럼 튀어나갑니다. 순식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김만석을 남겨둔 채 차는 국도 저편으로 빠르게 멀어져 갑니다. 뿌연 먼지 속에 홀로 남겨진 김만석. 지팡이를 꽉 쥔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집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버림받은 노인의 슬픔이 아닙니다. 사냥터에 홀로 남겨진 호랑이의 눈, 그 서늘하고도 매서운 눈빛이 멀어지는 차의 뒷공무니를 끝까지 쫓고 있습니다. 희뿌연 흙먼지 사이로 멀어지던 검은색 세단의 붉은 미등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폐쇄된 졸음 쉼터에는 차가운 가을바람 소리만 윙윙대며 귓가를 때리네요. 구부정하게 굽어있던 김만석의 허리가 뚜두둑 소리를 내며 꼿꼿하게 펴집니다. 조금 전까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떨던 노인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서늘한 안광만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김만석이 환자복 위에 걸친 가디건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냅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조금 전 김민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차 안에 냄새 배니까. 김만석의 인매가 싸늘하게 비틀립니다. 그는 녹음기를 다시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갈무리하고 바지춤에 숨겨뒀던 이지 폴더폰을 꺼내듭니다. 투박한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박 실장, 나다. 수화기 너머로 기다렸다는 듯 박 실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회장님. 신호 확인했습니다. 위치 추적기 좌표가 국도변으로 뜨는데 계획대로입니까? 그래. 쥐새끼가 아주 제대로 덫을 물었어. 생각보다 더 독한 놈이야. 제 아비를 길바닥에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구나. 지금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좌표 찍힌 곳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오지 마라. 지금 네가 움직이면 민재 그놈이 눈치챈다. 당분간은 죽은 듯이 있어야 해. 내가 연락할 때까지 대기해. 하지만 회장님, 편찮으신 몸으로 그 추운 데서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작전 시작이다. 쓰레기통 비울 준비나 하고 있어. 탁! 김만석은 박 실장의 대답도 듣지 않고 폴더폰을 닫아버립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국도는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서 마냥 구조를 기다리다가는 얼어 죽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김만석은 지팡이를 고쳐 잡고 가드레일을 훌쩍 넘어섭니다. 거친 자갈길과 자풀이 무성한 갓길을 걷는 김만석의 발걸음은 칠순 노인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걸었을까요? 찬바람을 정통으로 맞은 탓인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낡은 배추 운송 트럭 한 대가 다가옵니다. 김만석은 즉시 허리를 다시 굽히고 지팡이를 허공에 휘저으며 애처로운 몸짓으로 트럭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어이쿠, 저게 뭐야? 사람 아냐? 트럭 기사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트럭이 멈춰서고 창문이 스르르 내려갑니다. 덥수룩한 수염의 기사가 고개를 내밀며 소리칩니다. 할아버지, 이런 위험한 데서 뭐 하세요? 칠 뻔했잖아요. 김만석이 트럭 문을 붙잡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정합니다. 아이고, 기사 양반. 나 좀 살려주소. 우리 아들놈이 화장실 간다더니 날 여기다 버리고 가버렸어. 추워서 얼어 죽겠는데 제발 읍내까지만 좀 태워주소. 기사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혀를 찹니다. 세상에 뭐 그런 천하의 불효자식이 다 있어. 고려장도 아니고 원. 일단 타세요. 얼어 죽겠네, 거참. 김만석은 연신 굽신거리며 트럭 조수석에 힘겹게 오릅니다. 흙 묻은 작업 장갑과 배추 잎사귀가 널브러진 트럭 안에서는 퀴퀴한 흙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지만 김만석은 그 냄새가 왠지 싫지 않습니다. 덜덜거리는 트럭이 다시 출발하고 기사는 운전대를 치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할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놈 잡아서 족쳐야지. 이걸 그냥 넘어가요? 아니요. 내가 못나서 그런 걸 누굴 탓하겠소. 그냥 사람 많은데 좀 내려주시오. 네, 알아서 할 테니. 김만석이 창밖을 보며 힘없이 대답합니다. 기사는 룸미러로 김만석을 힐끔 보더니 안쓰러운 마음에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한참을 달린 트럭은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도심 변두리의 재래시장 입구에 멈춰 섭니다.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시장이라 사람도 많고 파출소도 가까우니까 꼭 신고하세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고맙소, 복 받을 거요. 김만석이 트럭에서 내립니다. 북적이는 시장통, 상인들의 외침과 흥정하는 소리, 튀김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공기가 훅 끼쳐옵니다. 화려한 회장실과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세상입니다. 김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뉴스에 얼굴이 팔린 재벌 회장을 누군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김만석은 시장 구석에 있는 공중화 장실로 들어갑니다. 지저분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던 그가 헛웃음을 짓습니다. 김만석이 꼴 좋구나. 그래도 아직 너무 멀쩡해. 그는 주저없이 손에 물을 묻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립니다. 단정했던 백발이 순식간에 산발이 되어 이마를 덮습니다. 이어 고급 환자복 위에 입은 가디건의 단추를 어긋나게 채우고 셔츠 깃을 한쪽만 세워 꼬질꼬질하게 만듭니다.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손에 묻혀 얼굴과 목덜미에 쓱쓱 문지르기까지 합니다. 거울 속에는 이제 천하의 대성그룹 회장이 아닌 오갈 데 없는 영락없는 노숙자 노인 하나가 서 있을 뿐입니다. 김만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을 나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급격한 허기와 피로가 몰려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걷기가 힘듭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 허름한 간판에 할매 국밥이라고 적힌 작은 가게 앞 평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만석은 쓰러지듯 평상에 걸터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가게 안에서 국밥 뚝배기를 나르던 젊은 여사장 수진이 그를 발견하고 뛰쳐나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김만석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배가
배가 너무 고파서. 수지는 김만석의 행색을 훑어봅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꼬질꼬질한 옷차림, 덜덜 떨고 있는 손. 영락없는 행여병자라고 생각한 수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잠시만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드셔야지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수진이 김만석의 팔을 부축해 가게 안으로 이끕니다. 가게는 작고 낡았지만 구수한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구석자리에 김만석을 앉힌 수진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뚝배기 가득 고기를 얹은 국밥과 잘 익은 깍두기를 쟁반에 담아내옵니다. 돈은 안 주셔도 돼요.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밥 모자라면 더 드릴게요. 김만석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평생 최고급 요리만 먹어왔지만 생면부지의 남에게 이런 데가 없는 호의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아들조차 유산을 노리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마당에 이 낯선 처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밥을 줍니다. 울컥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김만석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넣습니다. 진하고 따뜻한 국물이 얼어붙었던 내장을 녹이며 흘러내립니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국밥을 퍼넣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 체해요. 수진이 물컵을 건네며 김만석의 등을 조심스럽게 두드려줍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 김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요란한 트럭 소리가 들리더니 덩치 큰 사내 하나가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식자재 납품업자입니다. 어이, 이 사장. 오늘도 장사 공쳤어? 물건값은 언제 줄 거야? 사내가 거들먹거리며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더니 장부책을 집어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수진이 쩔쩔매며 다가갑니다. 김 사장님 오셨어요. 이번 달 매출이 좀 안 좋아서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며칠은 무슨. 그리고 오늘 무 들어온 거 봤지? 최상품이야. 박스당 3만 원씩 쳐서 계산서 끊어놨으니까 입금해. 수진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3만 원이라니요? 저번 주에는 1만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상태도 다 말라서 못 쓰겠던데. 아,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래. 싫으면 딴 데서 받든가. 밀린 외상값 당장 내놓고 거래 끊어. 사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자 수지는 어깨를 움츠리며 눈물만 글썽입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도 눈치만 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국밥 그릇을 싹 비운 김만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가간 김만석이 사내가 펼쳐놓은 거래 명세표를 낚아채듯 집어듭니다. 뭐야? 이 냄새나는 노인네는? 사내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치지만 김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돋보기 흉내를 내며 명세표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리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이보시오. 내가 아까 오다가 시장 시세를 봤는데 오늘 무 도매가가 박스당 8,000원이더구먼. 3만 원? 어디서 썩어가는 무를 가져와서 4배를 튀겨 먹어? 뭐, 이 영감이 돌았나? 사내가 주먹을 치켜들지만 김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팡이로 명세표의 한 부분을 콕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달 거래 내역도 이상해. 입고량은 50박스인데 청구 금액은 70박스치가 찍혀 있어. 이거 사문서 위조의 사기 혐의인 거 알고 장사하나? 국세청에 신고 들어가면 자네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한 것까지 싹 다 털릴 텐데. 김만석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그 눈빛은 노숙자의 것이 아닌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회장의 카리스마 그 자체입니다. 사내는 김만석의 기세에 눌려 멈칫합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국세청이라는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 아니. 무슨 노인네가. 재수없게 진짜. 사내는 씩씩거리며 거래 명세표를 뺏어들고 뒷걸음질 칩니다. 이 사장, 두고 봐. 다음엔 얄짤없어. 사내가 도망치듯 트럭을 타고 사라지자 가게 안에는 정적만이 흐릅니다. 수지는 멍한 표정으로 김만석을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손을 떨며 국밥을 먹던 노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당한 모습입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수진의 물음에 김만석은 다시 어수룩한 표정으로 돌아와 머리를 극적입니다. 아, 내가 왕년에 장사밥 좀 먹었거든. 근데 저놈 저거 사기꾼이야. 당하지 말어. 김만석이 헛기침을 하며 수진을 봅니다. 저기, 아가씨,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밥값 대신 여기서 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설거지든 청소든 다 잘해. 재워만 주면 돼. 김만석의 제안에 수지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요. 마침 일손도 부족했는데 잘 됐어요. 가게 딸린 쪽방이 있는데 좀 좁거든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지내세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김만석은 수진의 손을 꼭 잡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날 밤 김만석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비좁은 쪽방에 눕습니다. 눅눅한 벽지 냄새가 나지만 최고급 병실보다 마음만은 편안합니다. 그는 주머니 속 폴더폰을 만지작거리며 천장을 응시합니다. 버려진 재벌 회장 김만석, 그리고 국밥집 알바생 김씨. 그의 기막힌 이중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국밥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지 않아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린 시장 골목에 제일 먼저 발자국 소리를 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만석입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 바지에 수진이 사준 털신을 신고 지팡이 대신 수레를 끌며 도매 시장으로 향합니다. 어이, 박씨. 오늘 배추 상태가 왜 이래? 이파리가 시들시들한 게 영파인데? 김만석이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리며 호통을 칩니다. 도매상 박씨가 억울하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대꾸하네요. 에이, 김씨 할배.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새벽에 막 올라온 특등품인데 눈이 침침해서 잘못 본 거 아니야? 이 양반이 누굴 속이려 들어. 겉잎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꽉 안 찼구먼. 이거 수분 빠지면 무게도 안 나와. 박스당 2,000원 깎아줘. 아니면 옆집 최신혜로 가고. 김만석이 수레를 돌리려 하자 박 씨가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습니다.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귀신이네, 귀신이야. 깎아줄 테니까 어디 가지 마요. 거참, 노인네가 장사꾼 뺨치게 깐깐하네. 김만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수레에 배추 박스를 척척 씻습니다. 대성그룹을 이끌며 수조원 단위의 협상을 주도하던 그의 감각은 콩나물값 100원, 배추 한 포기 값을 깎는 데에도 여지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가 시장을 돌며 골라온 식재료들은 하나같이 최상급이면서도 가격은 도매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가게로 돌아온 김만석은 쉴 틈도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과 홀을 오갑니다. 그는 10평 남짓한 좁은 가게를 예리한 눈으로 스캔하더니 수진을 불러 앉힙니다. 아가씨, 이리 좀 와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게는 동선이 너무 꼬여 있어. 바쁘다가 반찬 담으러 저 끝까지 갔다 오면 시간이 다 가잖아. 그리고 메뉴판 저거 다 떼버려. 네, 메뉴판을 떼다니요? 손님들이 찾으시면 어떡해요? 수진이 놀란 눈으로 묻자 김만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순대국,
돼지국밥, 수육. 딱 3개만 남기고 다 없애. 김치찌개니 제육볶음이니 잡다한 거 하느라 재료 관리도 안 되고 음식 나오는 속도만 느려져. 선택과 집중을 해야 회전율이 빨라지는 거야. 수지는 반신반의했지만 김만석의 눈빛에 묘한 확신이 있어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김만석은 테이블 배치도 과감하게 바꿉니다. 4인용 테이블을 쪼개 벽을 보고 먹을 수 있는 1인석을 만들고 주방 입구 쪽에 반찬 냉장고를 옮겨 동선을 최소화합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김만석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게 앞 도로 건너편에는 지하철 연장 공사가 한창인데 인부들이 점심때만 되면 식당을 찾아 헤매는 것을 김만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게 입구에 한바집 스타일 자율배식 마이너스 밥, 반찬 무한 리필이라는 투박한 팻말을 써붙이고 매일 바뀌는 메인 반찬을 가게 앞에 진열의 냄새를 풍깁니다. 여기 밥 무한 리필이라는데? 냄새 죽인다. 오늘 여기서 먹을까?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하나둘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메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앉자마자 나오는 뜨끈한 국밥, 그리고 눈치 안 보고 퍼먹을 수 있는 푸짐한 반찬에 인부들은 환호합니다. 와, 이모, 여기 국물 끝내주네. 깍두기도 예술이고, 많이들 드시오. 일하려면 밥심이 최고지. 밥은 얼마든지 더 있으니까. 김만석이 밥솥을 통째로 들고 다니며 인부들의 빈 그릇을 채워줍니다. 단순화된 메뉴 덕분에 주문은 밀리지 않고 김만석이 짠 효율적인 동선 덕분에 수진 혼자서도 주방을 거뜬히 감장해냅니다. 테이블 회전이 빨라지니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저녁 장사까지 마치고 정산을 하던 수진의 손이 떨립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김만석을 쳐다봅니다. 할아버지, 이거 꿈 아니죠? 오늘 하루 매출이 지난달 전체 매출의 절반이에요. 수진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월세 낼 돈이 없어 쫓겨날 걱정을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통장에 찍힌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수진이 계산대를 박차고 나와 김만석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벌써 가게 접었을 거예요.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허허, 뭘 그런 거 가지고 울고 그래. 아가씨가 음식을 잘해서 그렇지. 나는 그냥 거들기만 한 거고. 김만석이 멋쩍은 듯 코를 훌쩍이자 수진이 주섬주섬 쇼핑백 하나를 꺼내옵니다. 이거 시장에서 산 건데 할아버지 옷이 너무 얇아서요. 올겨울 엄청 춥대요. 수진이 건넨 것은 두툼한 검은색 오리털 패딩 점퍼입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걸려있던 수백만 원짜리 코트만 입던 김만석이지만 수진이 건넨 5만 원짜리 시장표 패딩을 받아드는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습니다. 비싼 걸 뭐하러 샀어? 아껴 써야지. 할아버지가 벌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른 입어보세요. 김만석이 패딩을 걸치자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거울을 보며 벙글거리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옆집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고 쪽방의 문이 닫히면 김만석은 다시 냉철한 전략가로 돌아옵니다. 그는 이 집 폰의 작은 화면으로 박 실장이 암호화해서 보낸 문자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갑니다. 민재 부회장, 무리한 문어발 확장으로 현금 유동성 위기, 노조 파업 조짐, 주가 3일 연속 하락세. 김만석이 혀를 쯧쯧 찹니다. 쯧쯧, 멍청한 놈. 경영이 속꿉 장난인 줄 아나. 내실을 다져야지 덩치만 키우면 어쩌자는 거야. 김만석은 폴더폰을 닫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민재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생각지 못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커다란 카메라를 든 젊은 남자가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수진에게 명함을 내밉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동네방네 맛집 채널 운영하는 유튜버인데요. 요즘 이 집 국밥이 가성비 최고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촬영 좀 하러 왔습니다. 수지는 뛸 듯이 기뻐하며 김만석에게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유튜브래요. 우리 가게 방송 나온대요. 하지만 김만석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아이고, 난 안 해. 늙은이가 나와서 뭐 한다고. 난 부끄러워서 못해.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면 민재가 알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만요. 이거 나가면 우리 가게 더 잘 될 텐데. 네. 김만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럼 나는 저 안쪽 주방에서 설거지나 할 테니까 내 얼굴은 안 나오게 해줘. 뒷모습만 나오게. 알겠지? 네. 약속할게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촬영이 시작되고 김만석은 약속대로 주방 구석에서 등을 돌린 채 설거지에 열중합니다. 혹시 몰라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쓴 채 두꺼운 목장갑을 끼고 그릇을 닦습니다. 카메라는 수진의 인터뷰와 보글보글 끓는 국밥,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김만석의 굽은 등과 분주한 손놀림을 스케치하듯 담아갑니다. 며칠 뒤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단돈 6,000원에 밥, 반찬 무한리필, 미친 가성비 국밥집, 친절한 사장님과 츤데레, 할아버지 알바생의 케미라는 썸네일은 알고리즘을 타고 조회수가 수직 상승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고 재료가 일찍 소진되어 문을 닫는 날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상의 댓글창에 묘한 댓글 하나가 달립니다. 저 주방에서 설거지하시는 할아버지 손목시계 좀 봐. 저거 피사 한정판 모델 같은데? 줄은 낡았어도 베젤이 딱 그건데. 짭인가? 에이, 국밥집 알바 할배가 무슨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냐? 시장에서 산 거겠지. 대다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 작은 불씨는 엉뚱한 곳으로 튀게 됩니다.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김민재 부회장이 임원들을 모아놓고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주가 방어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홍보팀은 뭐하고 있는 거야? 인터넷에 악성 루머 도는 거 안 막아? 분위기가 살벌한 가운데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들고 김민재에게 다가옵니다. 부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그게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 나오는 분이 아무래도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유튜브 영상을 재생합니다. 화면 속에는 허름한 국밥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썼지만 김민재의 눈은 화면 구석, 고무장갑과 소매 사이로 살짝 드러난 노인의 손목에 고정됩니다. 김민재가 태블릿을 뺏어들고 화면을 확대합니다. 낡은 가죽줄에 매달린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 그건 전 세계에 10개밖에 없는 김만석 회장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주문 제작 시계였습니다. 심지어 시계 뒷면에는 김만석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다는 걸 김민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민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갑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니 태블릿을 회의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습니다.
회의 중단해. 다 나가. 당장. 임원들이 영문을 모른 채 쫓겨나듯 나가자 김민재는 비서실장의 멱살을 잡습니다. 이거 어디야? 당장 위치 파악해. 영등포 시장 근처 할매 국밥이라고 합니다. 김민재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줍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어야만 했던 아버지가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된 맛집 한복판에요. 만약 아버지가 입을 열어 그날의 일을 폭로한다면 자신의 회장 취임은 물론이고 감옥행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김민재의 눈에 도끼가 서립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강 실장, 일 하나 처리해야겠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쥐새끼 하나 잡아와야겠어. 지금 당장 애들 풀어서 영등포 시장으로 가. 김민재는 창밖을 노려봅니다. 그의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왜 얌전히 죽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자꾸 제 앞길을 막으십니까? 국밥집의 평화로운 오후 위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김만석이 국밥 그릇을 나르며 손님들에게 건네는 환한 웃음 뒤로 다가오는 위기의 발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시장 골목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할매 국밥 가게 앞은 골목 끝까지 줄이 늘어서 있고 가게 안에서는 맛있는 국밥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말소리가 뒤섞여 활력이 넘치네요. 김만석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훔칠 새도 없이 뚝배기가 담긴 쟁반을 나르고 있습니다. 여기 국밥 2개 추가요. 깍두기도 좀 더 주시고요. 손님의 외침에 김만석이 주방을 향해 우렁차게 소리칩니다. 이번 테이블 국밥 2 추가. 아가씨, 깍두기 내가 퍼갈 테니까 국밥만 신경 써. 이수진이 뜨거운 육수를 뚝배기에 담으며 환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네, 할아버지. 금방 나가요. 아이고, 오늘 우리 대박 났나 봐요. 이수진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보다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김만석도 쟁반을 나르며 손님들에게 연신 허리를 굽힙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밥은 공짜인 거 아시죠? 아유, 할아버지 덕분에 배 터지게 먹고 갑니다. 이 집이 왜 맛집인지 알겠네. 손님들의 칭찬에 김만석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재벌 회장일 때는 느껴보지 못한 땀 흘려 일하고 받는 정직한 인정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4명이 들어옵니다. 시장통 국밥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분위기에 식사하던 손님들이 힐끔거립니다. 김만석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그들을 주시합니다. 맨 앞에 선 눈매가 날카로운 강 실장이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구석 자리에 털썩 앉습니다. 여기 국밥 4개. 빨리 좀 줍시다. 이수진이 쟁반을 들고 다가와 상냥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수진이 주방으로 들어가고 김만석은 행주를 들고 그들 옆 테이블을 닦는 척하며 동태를 살핍니다. 강 실장과 눈이 마주치자 강 실장이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김만석을 훑어봅니다. 잠시 후 국밥이 나오고 사내들은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강 실장이 숟가락을 식탁 위에 쾅 내려놓습니다. 아, 이게 뭐야? 갑작스러운 고함에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강 실장이 국밥 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벌떡 일어납니다. 사장 나오라고 해. 음식에 이게 뭐야? 바퀴벌레 아니야 이거? 이수진이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네, 바퀴벌레라니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희는 위생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데요. 이 여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걸 아니라고 잡아떼네. 야, 다 엎어. 강 실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사내들이 식탁을 발로 차고 뚝배기를 바닥으로 집어 던집니다. 와장창, 쨍그랑,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뚝배기 조각이 날아다닙니다. 식사하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야, 뭐야? 사람 살려. 깡패다. 손님들이 혼비백산하여 가게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김만석이 강 실장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칩니다. 이게 무슨 행패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강 실장이 김만석을 밀치며 코웃음을 칩니다. 영감님은 빠져. 다치기 싫으면. 순식간에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가게 하니 텅 비자 입구 쪽에 서 있던 사내 하나가 셔터 리모컨을 누릅니다. 드르륵 쾅. 육중한 철제 셔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외부의 빛이 차단됩니다. 대낮인데도 가게 안은 순식간에 어두컴컴한 밀실로 변해버립니다. 이수진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왜 문을 잠가요?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강 실장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김만석에게 다가갑니다. 지금까지의 양아치 같던 말투는 사라지고 섬뜩할 정도로 정중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차 대기시켜 놨으니까 조용히 가시죠. 부회장님이 많이 기다리십니다. 김만석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역시 민재가 보낸 놈들입니다. 하지만 이수진은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회장님이라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요? 이수진이 용기를 내어 김만석의 앞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강 실장의 팔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경찰 부를 거예요. 강 실장이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버립니다. 이 여자가 진짜 비키라니까. 아! 이수진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깨진 뚝배기 조각 위로 넘어집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옵니다. 그 순간 김만석의 눈빛이 변합니다. 단순히 국밥집 알바생의 눈이 아닙니다. 평생을 전쟁터 같은 기업 현장에서 살아남은 맹수의 눈빛입니다. 내 이놈들, 감히 어디에 손을 대? 김만석이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올려 강 실장의 정강이를 전력으로 가격합니다. 퍽! 퍽! 방심하고 있던 강 실장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습니다. 저리 꺼져라. 내 발로 나가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김만석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사내들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노인의 힘으로는 젊은 장정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강 실장이 고통을 참으며 소리칩니다. 뭐해? 당장 잡아. 임마가. 뒤에 서 있던 사내 셋이 동시에 김만석에게 달려듭니다. 이거 나 놓지 못해. 김만석이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사내들은 김만석의 팔을 뒤로 꺾고 바닥에 짓누릅니다. 김만석의 얼굴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처박힙니다. 한 사내가 준비해온 재갈을 김만석의 입에 강제로 물립니다. 으브. 김만석이 분노에 차 몸부림치지만 역부족입니다. 넘어져 있던 이수진이 이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할아버지, 안 돼. 그만해요. 이수진은 피가 흐르는 손바닥의 통증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납니다. 눈앞에 펄펄 끓고 있는 육수통이 보입니다. 그녀의 눈에 도끼가 서립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수진은 온 힘을 다해 육수통이 올려진 가스버너 받침대를 사내들 쪽으로 밀어버립니다.
비켜. 우리 할아버지 내놔. 차. 수십 리터의 뜨거운 육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김만석을 붙잡고 있던 사내들을 덮칩니다. 으악. 뜨거워. 아. 사내들이 살이 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굽니다. 육수 냄새와 비명 소리로 가게 하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강 실장이 화상을 입지 않은 팔로 이수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듭니다. 이 미친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이수진이 눈을 질끈 감으며 몸을 웅크립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셔터 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립니다. 쾅! 마치 트럭이 들이받은 듯 셔터가 안으로 찌그러집니다. 이어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셔터의 한 귀퉁이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갑니다. 강렬한 햇빛이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뭐야? 강 실장이 당황하여 멈칫하는 사이 찢어진 셔터 틈으로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물밀듯이 난입합니다. 그들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전원 제 앞에. 선두에 선 남자의 짧고 굵은 외침과 함께 경호원들이 강 실장과 뒹굴고 있던 사내들을 덮칩니다. 으어! 누구야 너희들. 반항할 틈도 없이 강 실장의 팔이 뒤로 꺾이고 그의 얼굴이 바닥에 처박힙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됩니다. 민재가 보낸 사내들은 모두 무릎이 꿇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 연기와 먼지가 가라앉자 선두에 섰던 중년의 남자가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치며 김만석에게 다가갑니다. 박 실장입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김만석 앞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입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가게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이수진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봅니다. 회장님이라니? 우리 김씨 할아버지가 회장님? 박 실장이 바닥에 떨어진 김만석의 지팡이를 주워 두 손으로 공손히 받칩니다. 김만석은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 던지고 박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의 옷은 육수와 먼지로 엉망이 되었지만 지팡이를 짚고 선 그의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국밥집 알바생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그룹 총수의 위엄이 되살아납니다. 김만석이 무릎 꿇린 강 실장을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민재 그놈한테 가서 전해라.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는 방금 끝났다고. 강 실장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벌벌 떱니다. 김만석은 시선을 돌려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수진을 봅니다. 차가웠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따뜻하게 풀립니다. 김만석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이수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패딩 점퍼를 벗어 놀란 그녀의 어깨에 덮어줍니다.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아가씨,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 할아버지, 진짜 회장님이에요? 김만석은 대답 대신 피 묻은 이수진의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줍니다. 지금은 그냥 자네 알바생 김씨야. 다친 데부터 좀 보자. 김만석이 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내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구급상자를 들고 뛰어옵니다. 김만석은 이수진을 의자에 앉히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난장판이 된 국밥집 한가운데서 진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좁은 도로를 가로막아 일반 차량의 진입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평소라면 호기심에 기웃거렸을 시장 상인들도
살벌한 표정의 경호원들이 만들어낸 인간벽에 막혀 멀찍이서 까치발을 들고 구경만 하고 있네요. 긴장감이 감도는 정적을 깨고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민재가 탄 차가 경호 라인 앞에 멈춰섭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민재가 튀어나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하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는 가게 앞 상황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꿉니다. 주변에 몰려든 구경꾼들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죠.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민재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국밥집을 향해 소리칩니다. 치매가 심해지셔서 요양원으로 모시려던 것뿐인데 사람을 이렇게 납치범 취급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판단력이 없으십니다. 김민재가 주위를 둘러보며 호소합니다. 그의 뻔뻔한 연기에 몇몇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하는 표정으로 수군거립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치매라고? 아들이 데리러 온 건데 국밥집 사람들이 오버한 거 아냐? 여론이 흔들리려는 찰나 찌그러진 셔터 밑으로 김만석이 걸어 나옵니다. 육수와 먼지로 뒤범벅된 패딩 점퍼를 입고 있지만 지팡이를 짚고 선 그의 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 당당합니다. 박 실장과 경호원들이 그의 양옆을 호위하며 길을 틔웁니다. 김만석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응시합니다. 그 서늘한 눈빛에 김민재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칩니다. 아,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고 가시죠. 병원 예약해놨습니다. 남부끄럽게 이게 뭡니까? 김민재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다가가려 합니다. 김만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말없이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지지직.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잡음 섞인 소리가 골목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잠깐 내려서 기다리세요. 차 안에 냄새 배니까. 김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이어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김민재의 혼잣말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잘 가세요, 아버지. 거기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알 바 아니니까. 부항. 차가 급출발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끊깁니다. 골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헐, 대박. 진짜 버린 거야? 와, 저거 완전 패륜하네. 인간 말종이다.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김민재에게 꽂힙니다. 김민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요즘 딥페이크니 뭐니 해서 목소리 만드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노망이 나셔서 절 음해하려고 만든 가짜입니다. 김민재가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김만석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헛웃음을 짓습니다. 조작이라. 그래, 내 놈 입에서는 진실을 기대하기 어렵지. 김만석이 손을 내밀자 옆에 서 있던 박 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김만석은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펼칩니다. 며칠 전 병실에서 공증했던 바로 그 임의우견 계약서 사본입니다. 민재야, 너는 이 계약서를 들이밀며 내가 치매라고 주장하고 싶겠지. 내 재산과 경영권을 네가 가져가야 한다고 말이야. 당연하죠.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까지 마친 법적 문서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김민재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칩니다. 김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래, 내가 찍었지. 그런데 너는 이 계약서를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더구나. 김만석이 서류의 맨 마지막 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특약 조항입니다. 여기 15조 사망을 봐라. 본 후견 계약의 효력은 담당 공증 변호사의 최종 승인 서명이 있어야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지. 김민재가 눈을 크게 뜹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변호사들이 다 제 사람인데 당연히 승인했죠. 그때 김민재의 뒤편 변호인단 무리 속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공증 당일 가장 앞에서 서류를 내밀었던 최 변호사입니다. 김민재가 그를 보며 반색합니다. 최 변호사, 당신이 말해봐. 승인했잖아. 그렇지? 최 변호사는 김민재를 지나쳐 김만석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90도로 정중하게 허리를 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김민재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최 변호사가 품에서 서류 원본을 꺼내 들어 보입니다. 승인란에는 서명 대신 붉은색 글씨로 승인 거부 도장이 쾅 찍혀 있습니다. 부회장님,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 계약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후견인의 자격이 의심된다는 사유로 계약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법원에 이미 통보까지 마쳤고요. 뭐라고? 너 이 새끼, 내가 준 돈이 얼만데? 김민재가 최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지만 박 실장이 가볍게 그의 팔을 쳐냅니다. 이거 너희들 다 한통 속이야?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날 속인 거야? 김민재가 악을 쓰며 발버둥 칩니다. 김만석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호통을 칩니다. 네가 병원장 매수해서 날 치매 환자로 몰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내 놈이 내 등 뒤에 칼을 꽂으려 숫돌을 갈고 있을 때 나는 이미 방패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다. 김만석의 목소리에 서린 기백에 김민재가 주춤 뒤로 물러납니다. 김만석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찹니다. 민재야, 너는 사업가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수천억이 오가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이 내민 서류를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덥석 믿어. 그러고도 네가 대성그룹의 회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시끄러워.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지금 회사는 내 손아귀에 있어. 이사들도 다 내 편이고 자금도 내가 쥐고 있다고. 김민재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하지만 김만석은 비웃음을 흘리며 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박 실장이 태블릿 PC를 켜서 김민재의 눈앞에 들이댑니다. 화면에는 김민재의 비밀 비자금 계좌와 차명 계좌 목록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좌의 상태란에는 거래 정지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네요. 이게 뭐야? 김민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방금 전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에 내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가 넘어갔다. 동시에 법원에서는 내 모든 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동결 명령이 떨어졌지. 박 실장이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네가 회사 돈 빼돌려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 거기 숨겨둔 비자금 500억. 이제 10원 한 장 못 쓴다는 얘기다. 김민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뱅킹 앱을 켭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해당 계좌는 지급 정지 상태입니다라는 팝업 창만 뜰 뿐입니다. 안 돼. 내 돈, 내 회사가. 김민재의 손에서 휴대폰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액정이 산산조각이 나듯 그의 야망도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김민재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으악,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김민재가 땅을 치며 절규합니다. 그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부회장이 아니라 때를 쓰는 어린아이만도 못한 추한 몰골입니다.
위용 마이너스, 위용 마이너스, 위용 마이너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가 김민재에게는 장송곡처럼 들립니다. 회장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존속 유기 및 횡령, 배임, 그리고 특수 폭행 교사 혐의로 바로 체포될 겁니다. 박 실장의 보고에 김만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아들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눈에 스치는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자식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야 하는 아비의 깊은 슬픔과 회한입니다. 죗값 치르고 나와라. 그때는 내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나오길 바란다. 김만석은 차갑게 돌아서서 가게 쪽으로 향합니다. 가게 안쪽 찌그러진 셔터 문틈 사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수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내들을 호령하고 말 한마디로 수천억을 움직이는 저 노인. 방금 전까지 자신과 함께 깍두기를 담그고 손님에게 밥을 퍼주던 김씨 할아버지가 맞나 싶습니다. 수지는 낯선 기분에 휩싸입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높은 벽이 자신과 할아버지 사이에 생긴 것만 같습니다. 김만석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수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녀의 눈에 경외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틀 후 대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 소집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수백 명의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네요.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서 모두의 시선은 굳게 닫힌 단상 옆 대기실 문으로 향해 있습니다. 과연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갔다던 김만석 회장이 정말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입니다. 김민재 부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될까요? 회장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대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홍보팀 직원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식은땀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장내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지금부터 대성그룹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만석 의장님 입장하십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일제히 한 곳을 비춥니다. 사람들은 휠체어를 탄 노약자를 예상했지만 걸어 들어오는 인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말끔한 감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김만석이 지팡이조차 짚지 않고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꼿꼿하게 펴진 허리와 강렬한 눈빛은 전성기 시절의 호랑이 회장 모습 그대로입니다. 와, 진짜 회장님이다. 건강하시잖아. 치매라며. 장내가 술렁거리는 가운데 김만석은 단상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 앞에 섭니다. 그의 뒤로 거대한 스크린이 켜집니다. 김만석이 장내를 천천히 둘러보자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입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대성그룹 회장 김만석입니다. 김만석의 굵고 낮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립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만석이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단상 아래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한 남자를 내려다봅니다. 수갑을 찬 채 양옆을 검찰 수사관에게 붙들려 있는 김민재입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습니다. 제 장남이자 그룹 부회장인 김민재가 저지른 폐륜과 범죄 행위를 제 손으로 직접 고발하려 합니다. 김만석의 신호에 따라 스크린 화면이 바뀝니다. 졸음 쉼터에 버려지던 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국밥집을 난장판으로 만들던 CCTV 영상, 그리고 김민재가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차명 계좌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공개됩니다. 영상을 보던 주주들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저게 사람 새끼야? 아버지를 길바닥에 버려. 격분한 주주들이 물병과 야유를 김민재에게 던집니다. 김민재 물러가라. 구속해라. 회장님, 저런 놈은 자식도 아닙니다. 야유가 빗발치자 김민재는 더욱 고개를 쳐박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몸을 웅크립니다. 김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눈시울을 붉힌 채 말을 이어갑니다. 주주들의 외침이 강당을 뒤흔듭니다. 투표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결과는 볼 것도 없습니다. 집계 결과 찬성 98%로 김민재 부회장 및 이사진 전원의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발표와 동시에 검찰 수사관들이 김민재를 일으켜 세웁니다. 김민재가 끌려나가며 김만석을 쳐다봅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민재가 울부짖으며 매달리려 하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하게 그를 끌고 회의장 밖으로 나갑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김민재의 비명소리가 사라지자 김만석은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족벌 경영의 고리를 끊으려 합니다. 김만석의 폭탄 발언에 장내가 다시 술렁입니다. 저 김만석 또한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대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이 물러나시면 회사는 누가 이끌고요? 주주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립니다. 김만석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제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 없는 자가 회사를 망치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대성그룹은 전문 경영인들이 이끄는 투명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명단이 뜹니다. 업계에서 실력으로 정평이 난 전문 경영인들의 프로필입니다. 김만석이 그들을 단상 위로 불러올립니다. 이분들은 저의 눈치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회사의 이익과 주주 여러분의 가치를 위해 일할 분들입니다. 제 남은 지분의 의결권 또한 이사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겠습니다. 김만석이 단상 옆으로 물러나 전문 경영인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던 강당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짝짝짝. 그 소리는 삽시간에 거대한 파도가 되어 강당을 가득 채웁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환호성과 박수갈채 속에 김만석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듭니다. 그것은 제왕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홀가분하고 아름다운 미소입니다. 총회가 끝나고 텅 빈 회장실로 돌아온 김만석은 천천히 집무실을 둘러봅니다. 평생을 전쟁터처럼 치열하게 살아온 공간입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서류 더미와 명패가 놓여 있습니다. 김만석은 자개로 된 명패, 회장 김만석이라고 적힌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봅니다. 고생했다, 만석아. 이제 그만 쉬자. 그는 책상 한편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를 집어듭니다. 어린 시절의 김민재와 젊은 날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김만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액자를 엎어버립니다. 탁 소리와 함께 액자가 책상 바닥을 향해 눕습니다. 과거와의 그리고 실패한 아버지로서의 삶과의 결별입니다. 그때
문을 열고 박 실장이 들어옵니다. 회장님, 차 대기시켰습니다. 성북동 자택으로 모실까요? 김만석이 고개를 저으며 넥타이를 풉니다. 아니, 내 집은 이제 거기가 아니야. 김만석은 벽장에 걸려있던 양복상에 대신 쇼핑백에서 주섬주섬 옷을 꺼냅니다. 시장통에서 수진이 사준 육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검은색 오리털 패딩 점퍼입니다. 그가 최고급 맞춤 정장 바지 위에 투박한 패딩을 걸칩니다. 박 실장, 자네도 이제 내 비서 노릇 그만하고 새로운 경영진들 잘 보자하게.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야. 회장님, 그래도 수행기사는 데리고 가십시오. 됐네. 나는 지금부터 자유인이니까. 따라오지 마. 김만석은 박 실장의 어깨를 2번 툭툭 치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장실을 나갑니다. 휠체어도 지팡이도 없이 2발로 걷는 그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입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오자 진을 치고 있던 수백 명의 취재진이 김만석을 발견하고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마이크가 사방에서 들이밀어집니다. 회장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아드님 구속에 대해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거취는 어떻게 되십니까? 질문이 빗발치지만 김만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빙그레 웃으며 손을 들어 보일 뿐입니다. 경호원들의 제지 없이 그가 홀로 회전문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마침 대기하고 있던 주황색 택시 한 대가 김만석 앞에 섭니다. 김만석이 익숙하게 택시 뒷문을 열고 올라탑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김만석을 힐끔 보며 묻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김만석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대성그룹 본관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기사님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외칩니다. 기사 양반,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집으로 갑시다. 영등포 시장으로요. 택시가 경쾌하게 출발하고 김만석은 차창을 열어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습니다. 그의 얼굴에 닿는 바람이 더 이상 차갑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회장 김만석이 아닌 국밥집 알바생 김씨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국밥과 더 따뜻한 사람, 수진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만이 가득합니다. 영등포 시장 골목 어귀에 주황색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섭니다. 택시 문이 열리고 낯익은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김만석이 내리기도 전에 가게 유리문이 벌컥 열리며 이수진이 뛰쳐나옵니다. 그녀는 한쪽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맨발로 보도블록을 달려와 김만석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수진의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네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김만석을 올려다봅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기어이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회장님, 정말 다시 오신 거예요? 저는 뉴스 보고 이제 다시는 못 뵐 줄 알고. 이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에게 김만석은 하늘 같은 대기업 총수이자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김만석은 그런 이수진을 보며 빙그레 웃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조각을 꺼냅니다. 가게 이름이 새겨진 붉은색 앞치마입니다. 아가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바생이 근무 시간에 농땡이 피우면 쓰나.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김만석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끈을 질끈 묶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무슨, 여기선 그냥 국밥 나르는 김씨 할배야. 알았지? 김만석이 이수진의 어깨를 툭 치고는
성큼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수진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을 쓱 닦고 환하게 웃으며 뒤따라 들어갑니다. 네, 할아버지. 아니, 김씨 할아버지. 가게 안은 김만석의 복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와, 진짜 오셨네. 회장님, 아니 할아버님, 여기 국밥 2그릇이요. 손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김만석을 반깁니다. 예전 같았으면 모자를 눌러쓰고 주방으로 숨었겠지만 이제 김만석은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서들 오십시오. 오늘은 고기 좀 넉넉하게 썰어 넣었습니다. 김만석이 쟁반을 한 손으로 거뜬히 들고 테이블 사이를 누빕니다. 어이, 총각. 밥 모자라면 말해. 밥통에 밥 가득해. 할아버지, 진짜 회장직 그만두신 거예요? 후회 안 하세요?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묻자 김만석이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껄껄 웃습니다. 후회는 무슨. 저기 저 빌딩 숲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보다 여기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나르는 게 100배는 더 행복해.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잖아, 안 그래? 김만석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가게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찹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갑니다. 대기업 회장이 모든 걸 내려놓고 선택한 마지막 직장, 진짜 인생의 맛을 파는 국밥집. 가게 앞은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최고 기록을 경신합니다. 며칠 뒤 늦은 밤 영업이 끝나고 셔터를 내린 가게 안. 김만석이 정산을 마친 이수진을 조용히 부릅니다. 수진아, 잠깐 이리 좀 앉아봐라. 김만석이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쳐다봅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내 퇴직금이다. 그리고 이건 내 인생 마지막 사업 계획서고.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통장 하나와 할매 국밥 브랜드와 전략 기획안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한 이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0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찍혀 있습니다. 아? 할아버지, 이게 무슨 돈이에요? 저 이런 거 못 받아요. 절대 안 돼요. 이수진이 기겁하며 통장을 김만석 쪽으로 밀어냅니다. 김만석이 다시 통장을 이수진의 손에 쥐어주며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라. 이건 공짜로 주는 선물이 아니야. 투자금이다. 투자요? 그래. 내가 평생 장사를 해봤지만 너처럼 정직하고 따뜻하게 음식 만드는 사람은 못 봤어. 내 국밥에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나는 그 가능성에 내 남은 인생을 걸어보고 싶은 거야. 김만석이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입니다. 거기에는 국밥집을 전국 프랜차이즈, 아니, 세계적인 한식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동네 국밥집으로 남기엔 내 솜씨가 너무 아까워. 나를 믿고 파트너가 되어주겠니? 내가 가진 경영, 노하우랑 내 음식 솜씨면 대성그룹보다 더 알짜배기 회사를 만들 수 있어.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아등바등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준 사람은 김만석이 처음입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실망시켜드리면 어떡해요. 허허, 이 사람이 천하의 김만석이 선택한 사람이야. 자신을 가져. 내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김만석의 든든한 말에 이수진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해볼게요. 할아버지 믿고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 그거면 됐다. 이제 우리 진짜 동업자가 된 거야.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벅찬 미소를 짓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면은 빠르게 바뀌며 할매 국밥의 놀라운 성장을 보여줍니다. 낡고 허름했던 시장통 본점은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서울 주요 거점마다 세련된 간판을 단 가맹점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TV 뉴스에는 착한 기업의 성공 신화라는 제목으로 이수진과 김만석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할매 국밥 백호점 개업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단발머리를 한 이수진 대표가 단상에 서 있습니다. 1년 전에 쭈뼛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엿한 전문 경영인의 포스가 느껴지네요. 그녀 옆에는 여전히 헐렁한 작업복 바지에 빨간 앞치마를 두른 김만석 명예점장이 서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사회의 구령에 맞춰 이수진과 김만석이 함께 테이프를 커팅합니다. 싹둑. 오색 테이프가 잘리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인사말을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를 믿고 이끌어주신 저의 영원한 멘토이자 가족 김만석 명예점장님께 돌립니다. 김만석이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사람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재벌 회장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깊고 편안한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국밥집 앞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1년 전 김민재에게 버려져 추위에 떨던 바로 그 계절이지만 지금 김만석의 옆에는 따뜻한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뚝배기가 들려 있습니다. 아, 뜨거워. 호호 마이너스 호호 마이너스. 이수진이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한 입 떠먹습니다. 역시 국밥은 추울 때 밖에서 먹어야 제맛이지. 김만석도 국물을 들이키며 만족스러운 탄성을 내뱉습니다. 캬, 좋다. 뼛속까지 녹는 것 같네. 김만석이 국밥을 먹다 말고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그의 손에 낡은 물건 2개가 잡혀 나옵니다. 민재의 배신을 녹음했던 초소형 녹음기, 그리고 박 실장과 비밀 연락을 주고받던 구형이지 폴더폰입니다. 김만석은 잠시 그 물건들을 내려다봅니다. 지난 1년, 아니 평생을 그를 올가매고 있던 불신과 투쟁의 상징물들입니다. 그는 벤치 옆에 놓인 쓰레기통을 바라봅니다. 수진아, 네 할아버지. 이제 이런 건 필요 없겠지? 김만석은 망설임 없이 녹음기와 휴대폰을 쓰레기통 속으로 툭 던져버립니다. 덜그럭 소리와 함께 물건들이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집니다. 김만석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빈 손바닥을 탁탁 텁니다. 내 남은 인생은 이걸로 충분하다. 김만석이 김이 나는 뚝배기를 들어 보이며 웃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수진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마음이 통하면 그게 진짜 가족이야. 안 그러냐? 맞아요, 할아버지.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이수진이 김만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 두 사람의 어깨 위에 하얗게 쌓입니다. 1년 전 차가운 쉼터에 버려졌던 노인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피를 나눈 자식보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준 남이 더 깊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민재의 최후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이치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반면 조건 없는 선행을 베푼 수진 씨가 받은 보답은 우리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내 편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만석 회장님이 화려한 회장실 대신 눈 내리는 국밥집 벤치를 선택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곁에도 수진 씨처럼 따뜻한 온기를 나눠줄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배움이 더 큰 복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